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가을 오후,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길 하나가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골목 끝에서는 국밥집 하나가 아직도 장사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세월을 통과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눈 속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호. 73. 한때 국내 굴지의 건설 회사를 일군 사람입니다. 수백억대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이 아내도 없이 그저 넓은 집에 혼자 살며 하루하루를 일기처럼 흘려보내는 평범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쉬는 날이라 직접 운전대를 잡고 나왔는데 길을 잘못 들었는지 낯선 골목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자. 그렇게 무심코 들어간 곳이 바로 수진국밥이었습니다. 문을 밀자 낡은 문고리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허름한 가게 안에는 오래된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천장을 밝히고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사람 몇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노동자들인 듯 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묘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젊은 사내 하나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의 밥상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즈음으로 보였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참 맑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릴까요? 청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진심으로 기쁜 듯한 그런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선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손놀림은 능숙했으며 무엇보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래, 따뜻한 걸로 한 그릇 주게.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날씨가 추운데 따끈하게 해드릴게요. 청년은 주방으로 돌아가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는 낡은 의자에 앉아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의 사진인 듯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직하게, 따뜻하게, 정성스럽게라는 글귀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글씨는 낡았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잠시 후 뽀얀 국물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고기는 푸짐하게 들어 있었고 국물은 뜨겁고 진했습니다. 그 향기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밥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정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그가 막 첫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이 물수건을 가져오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정호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시계랑 똑같네요. 박정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젓가락이 공중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 하나가 차 있었습니다. 청록색 다이얼에 가죽줄이 달린 시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하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는 세상에 단 둘뿐인 맞춤 제작 시계였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만들지도 않는 40년 전 스위스의 한 장인이 특별히 제작한 짝 시계. 하나는 그가 차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래. 박정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계를 요즘도 차는 사람이 있나?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희한하죠?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것도 똑같이 이렇게 청록색 다이얼이거든요. 심지어 가죽줄 색깔까지 똑같아요. 예전에 어머니가 선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박정호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어머니가 선물했다고? 그는 간신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첫 월급으로 샀대요. 두 개를 맞춰서요. 하나는 아버지께 주시고, 하나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그 얘기만 하시면 항상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박정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황급히 국밥값을 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손님, 국밥은? 청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정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차로 달려갔고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책장 뒤에 숨겨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그가 평생 간직해온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닐로 감싸둔 오래된 상자 하나. 손을 뻗어 그것을 꺼내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똑같은 청록색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찬 것과 완전히 똑같은 시계. 차이가 있다면 이 시계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착용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호에게 영원히 수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4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물밑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박정호는 시계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40년 전 그가 평생 사랑했고 평생 후회했던 그 여자. 젊고 아름다웠던 출판사 직원 이수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SCEN이 4- 첫사랑의 기억. 1985년 봄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당시 28배 청년이었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전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자제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의 인생은 늘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발주한 사보 제작 미팅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수진.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25살의 편집자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녀는 달랐습니다. 재벌가 전무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고 웃음소리는 은방울처럼 맑았습니다. 전무님, 이 디자인은 너무 딱딱해요. 우리 회사가 만드는 건 집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에요.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그런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그의 눈치를 보며 말했지만 그녀만큼은 진심을 말했습니다. 미팅은 자주 이어졌고 어느새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박정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남자로서 말이죠. 정호야, 우리 둘이 조그만 국밥집이라도 하나 차릴까?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수진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너는 홀을 보고 나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 거야. 손님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씩 대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박정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평범한 삶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1986년 겨울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박정호의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출판사 직원? 그것도 집안도 변변치 않은 여자와 내가 사귄다고? 아버지는 격노했습니다. 박정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내가 뭘 안다고 사랑을 말하나? 너는 이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야. 내 결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집안의 문제다. 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너를 회사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일하는 출판사도 가만두지 않겠다. 박정호는 절망했습니다. 사랑을 택하면 수진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택하면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한강변 벤치에서였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말 안 해도 알아. 수지는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너희 아버지가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거. 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정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하지 마. 그 말은 이별하겠다는 거잖아. 수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샀어. 내 첫 월급 모아서 산 거야. 세상에 단 둘뿐인 시계래. 하나는 내가 차고 하나는 내가 차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시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정호는 그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나는 가 정호야. 돌아보지 말고 가. 나도 이제 일어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거야. 그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박정호는 결국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이후 박정호의 인생은 겉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했고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 결혼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내와는 결국 이혼했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서재에 앉아 그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준 시계. 하지만 단 한 번도 차지 못한 시계. 그는 자신이 차고 있는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는 여러 번 그녀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다시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운전기사에게 차를 몰게 하지 않고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청년이 놀란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그 손님 국밥도 안 드시고 가셨는데 괜찮으셨어요? 미안하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박정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청년은 다시 국밥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박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 어머니 이름이 뭔가?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요? 이수진이요. 어떻게 아세요? 그 순간 박정호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수진, 이수진. 그는 간신히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청년은 이상한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자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박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자네 아버지는?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혼자 가게를 지켜요. 어머니가 평생 하시던 일이라 저라도 이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박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어떤 분이셨나?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고요. 근데 어머니는 가끔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시곤 했어요. 특히 아프실 때요. 다른 사람? 내 정호라는 이름이요. 제 이름은 민준인데 가끔 저를 보고 정호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으셨죠. 박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시계. 박정호는 손목에 시계를 풀었습니다. 이 시계를 자네 아버지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똑같은 시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시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청록색 다이얼, 가죽줄, 심지어 뒷면의 글씨까지. 한쪽에는 정호에게 영원히 수진, 다른 한쪽에는 수진에게 영원히 정호.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다. 순간 가게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4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청년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너무 겁이 많았다. 청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뭐?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하셨고요. 물론 어머니 마음속에 평생 첫사랑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셨던 건 아니에요. 청년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보세요. 어머니 웃고 계시잖아요. 진짜 행복한 웃음이에요. 박정호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이 있었습니다. 40년 전보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2번 사랑했단다. 첫 번째는 이루지 못한 사랑이었고, 2번째는 이룬 사랑이었어. 둘 다 소중했어. 첫 번째 사랑이 있었기에 2번째 사랑이 더 귀했고, 2번째 사랑이 있었기에 첫 번째 사랑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었어. 박정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미워하지 말라고 전해줘. 고마웠다고, 그 시절이 행복했다고 전해줘.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수진아. 박정호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 청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정호 할아버지. 국밥 드세요. 식기 전에요. 어머니가 만드시던 그 맛 그대로예요. 박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호야, 우리 나중에 국밥집 하나 차리자. 이제야 알았습니다. 수진,